어머니,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정사에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너희 일에 끼어들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수진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듣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간섭했었니? 괜히 연락하기 싫으니 핑계대지 마라. 어머니, 저희도 성인이고 부모입니다. 왜 저희를 아직도 어린애 다루듯 하세요? 니들이 하는 짓이 어린애들처럼 하니까 그렇지. 그동안 했던 짓들 그새 잊었어? 그렇다고 저희 인생까지 컨트롤하실 건가요? 어머니 희생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니들이 했던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영애입니다. 봄날의 아침에 문득 달력을 보니 제 생일이 지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다는 것도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잘 지내니? 아, 어머니. 회사에서 전화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네가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요즘 바쁘니? 네, 요즘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없이 바빠요. 수진이도 야근이 많고. 오늘이 제 생일이란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다시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민호가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생일이죠? 죄송해요. 바빠서 깜빡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다음에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끝내고 나니 집안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호는 아침 일찍 전화해서 생일 축하를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소홀해진 걸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죄송하게도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드렸네요. 고마워. 너희 바쁜 거 알아. 몸 챙기고. 네, 어머님도요. 다음에 뵐게요. 창밖에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혼자서 초를 꽂고 혼자서 불을 붙이고 혼자서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이기적인 일일까 생각하며 케이크를 한 조각 떼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에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을 텐데 이번엔 그런 기색도 없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놀러 올래? 아, 어머니. 이번 주말엔 장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가도 될까요? 그래, 사부인께 안부 전해드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찾아오던 아들 가족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골 슈퍼에서 만난 이웃 최 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새 손주들 안 보이네? 다들 잘 지내요? 그냥 다들 바빠서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생활이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도 아들이 잘해서 좋잖아.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다니까.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민호네 가족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생일을 시작으로 방문과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아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어제 동네 마트에서 네가 좋아하는 딸기가 예쁜 게 나와서 사뒀어. 언제 시간 될 때 와서 가져가. 어머님,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 나면 갈게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을 품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생일 이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고 손주들 얼굴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수진아, 웬일이니? 애들은? 밖에 있어?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지금 차에서 내리는 중이에요. 그래,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고 많이 말했니?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손주들은 반갑게 뛰어와 안겼지만 수진의 얼굴은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짓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출장이 많은 자리라. 그래서? 아이들을 며칠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도 이번 달에 해외 출장이 잡혀서.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서 며칠이 정말 며칠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알았어. 그 정도야 괜찮지. 정말요? 어머님 최고예요. 아이들 옷이랑 학용품 다 챙겨올게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봐주신대. 다행이다, 걱정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맡기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속된 목요일, 민호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짐이 평소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라 어쩔 수 없네요. 괜찮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지. 걱정 말고 다녀와. 아이들 학교는 제가 미리 말해뒀고 학원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알겠어. 니네 부부는 언제 돌아온다고? 화요일이요. 아, 그리고 어머니.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민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좀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민호가 떠난 후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니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예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약속된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아이들 데리러 오니? 어머니, 실은 일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수진이도 아직 출장 중이고 얼마나 더? 한 일주일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숨이 나왔지만 손주들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근데 아이들 학교는 어떡할 거니? 어머니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아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좋아한다는 것과 돌본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의 어린 손주 둘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번 조금만 덜하는 말과 함께 기간은 늘어났고 어느새 2달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이제 저희 집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몸이 너무 피곤해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들어와. 오늘은 오네. 네, 잠깐 아이들 보러 왔어요. 민호와 수진이 들어오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이제 아이들 데려갈 거지? 사실 그게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 리모델링 중이라. 또 다시 핑계였습니다. 이번에는 집 리모델링이라니. 피로감이 밀려왔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니가 아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민호의 그 말이 점점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본 지 3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지쳐갔지만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숙제 다 했어. 우리 준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근데 나 오늘 열이 좀 나는 것 같아. 작은 손주 민준이가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확실히 열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밥도 잘 먹지 않았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아이고, 정말 열이 있네. 오늘은 학교 안 가고 병원 가자. 싫어요. 오늘 체육대회인데. 아니야, 이렇게 열 있는데 어떻게 체육대회를 해? 할머니가 병원 데려갈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감기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푹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을 받아 집에 돌아와 민준이를 재우고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할머니, 물. 그래? 여기 있어. 천천히 마셔. 약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한 뒤 아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잘 있죠? 민준이가 열이 좀 나서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뭐라고요? 아이가 아프다고요? 왜 저한테 먼저 연락 안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열이 나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너무 바쁘다고 해서 방해하기 싫었어. 어머님, 그래도 아이가 아픈 건 알려주셔야죠.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1시간 후 수진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를 확인한 후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아이가 갑자기 아침에 열이 났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음식은 제대로 챙겨주셨어요? 요즘 민준이가 입맛이 없다고 하던데. 당연히 잘 챙겨줬지. 네가 맡기고 안 온 석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데.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성껏 돌봤는데 이런 의심을 받는다니 서운했습니다. 밤이 되자 민호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수진이 민호를 방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아픈 것 좀 봐요. 어머님이 제대로 안 챙기신 것 같은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하루 종일 애 간호하느라 밥도 못 먹었어. 어머니, 수진이가 많이 걱정했어요. 아이가 며칠 전부터 기침한다고 했는데 왜 그때 병원에 안 데려가셨어요? 무슨 기침?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열이 난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니? 민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아이가 한 번 아프자 저를 탓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의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수지는 짐을 싸며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데리고 우리 집에 갈게. 어머님이 제대로 못 챙기시는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이렇게 자주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수진이 말을 마치고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아이들 챙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고맙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와 준서가 저에게 인사를 하자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손주. 빨리 나와야 해. 아이들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간의 헌신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아이들 잘 돌봤는데 왜 그런 말을 하니? 서운하다.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확인해 보니 읽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좀 억울해서 그래.
내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데? 어머니,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아이가 며칠 전부터 기침한다고 했는데 왜 그때 병원에 안 데려가셨냐고요. 그런 적 없어. 갑자기 아침에 열이 난 거라니까. 수진이가 통화할 때마다 민준이가 기침한다고 어머님께 말했대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통화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진과의 통화는 항상 짧았고 대부분 아이들 식사나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그렇게 무책임할 리가 없잖아.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이 서운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번호를 눌러도 받지 않는 전화,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문자만 남았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그들이 남긴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애들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와도 될까? 어머니, 주말에는 저희가 좀 약속이 있어서요. 항상 같은 핑계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방문한 것은 거절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이들 보러 왔지. 보고 싶어서. 아, 들어오세요. 민호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어. 잘 지냈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민준이가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어디 아파? 할머니가 볼게. 아니에요. 제가 볼게요. 수진이 급하게 다가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에게서 아이를 빼앗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은 민준이를 방으로 데려갔고 잠시 후 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거실 소파에 앉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머니께 아이들을 더 이상 맡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지난번 민준이가 아팠을 때 일도 있고 오늘처럼 작은 사고가 또 생길까 봐 수진이가 많이 걱정하네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민호야, 애들 키우다 보면 넘어지고 다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게 봤는데. 어머니, 저희 말은 그게 아니라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준이가 열났을 때 제대로 케어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의자에서 떨어진 것도 어머님이 옆에 계셨는데 미리 막지 못하셨죠. 수진아, 그건 네 말이 너무 심한 거야. 아이가 순식간에 넘어진 건데 내가 어떻게 미리 알고 막아?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해.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한테 맡기기 싫다고.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크다 보니 저희가 직접 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니?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말 안 할게. 내가 나가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호야,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주가 뛰어나와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벌써 가요. 더 놀다 가세요.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먹어. 아이들을 안아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마음을 안고 걸었습니다. 아들의 형식적인 사과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호야, 웬일이니? 전화가 다 오고. 어머니, 저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제가 하던 사업이 대박 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어떤 사업인데? 건설 쪽 투자를 했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들뜬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정말 기쁘다.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구나. 네, 어머니. 오랜만에 찾아뵐게요. 수진이랑 아이들이랑 같이요. 그래? 언제 올 거니?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주말에 갈게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저희 좀 큰 집으로 이사할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랜만에 온다니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불고기, 그리고 민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호박전까지 정성껏 장을 봤습니다. 기다리던 주말, 아들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손주들은 제 품에 안기며 반가워했지만 민호와 수진의 표정에서는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 선물 가져왔어요. 고마워, 우리 준서. 할머니도 준서 좋아하는 과자 사뒀어. 민호야, 와서 앉아. 네가 좋아하는 호박전 만들었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사업 성공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나자 곧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벌써 가려고? 좀 더 이따 가지.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래? 어디 가는데? 저희 처가에 들러야 해서요. 장인어른 생신이라. 아이들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이라는 말에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생일에는 연락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제가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뭔데? 저희가 강남에 집을 계약했어요. 다음 달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 그럼 지금보다 더 멀어지는 거네. 아니에요, 어머니. 교통이 더 편해져서 자주 뵐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질수록 아들 가족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나고 난 후 조용한 집안에서 이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성공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저를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려고 해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물론이지. 내가 뭐 사가면 좋을까? 아니에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머니 방도 따로 준비해 놨어요. 내 방? 그게 무슨 소리야? 가끔 오셔서 주무실 때 쓰시라고요. 민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들이 새 집에 제 방까지 마련했다니 아직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주말, 민호가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선이 새삼 아들의 성공이 실감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와, 집이 정말 좋구나.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가구와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방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을 따라 방을 구경하고 넓은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내 방은 어디라고 했었니? 아, 네. 저쪽 작은 방이에요. 민호가 가리킨 방으로 가보니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인 좁은 방이었습니다. 손님방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거 손님 방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어머니 방이에요. 가끔 오셔서 주무실 때 쓰시라고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가끔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집의 진짜 구성원이 아닌 가끔 오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민호와 수지는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 저희 자리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사업이 잘 된다니 정말 기쁘다. 그런데 엄마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머니, 당연히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렇게 해주면 좋지. 그러나 민호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공한 아들 집에서의 첫 방문은 기쁨보다는 서글픔을 더 많이 남겼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조차 예전만큼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들이 방문 이후로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보내준 사진 속 새 집은 멋졌지만 그 안에 제 자리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주들의 얼굴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손주들 좀 보고 싶어서. 아, 어머니. 애들 요즘 학원 때문에 바빠요. 그래도 주말에는 시간 있지 않을까? 이번 주말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라는 말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내가 니네 집에 가도 되겠니? 이번 주말이요? 갑자기 그러시니. 갑자기는 무슨. 한 달 넘게 너희들 얼굴도 못 봤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물어봤습니다. 어수선하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리모델링 중이라 좀 정리가 안 돼서요. 리모델링? 새 집 산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게 수진이가 주방을 좀 바꾸고 싶어 해서요. 민호의 말이 석연찮게 들렸습니다. 한 달 전 집들이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던 새 집이었는데 갑자기 리모델링이라니요. 수상한 마음에 직접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내가 너희 집에 좀 가볼까 하는데. 어머님. 아, 이번 주말이요? 저희 집이 지금 좀 정리가 안 돼서요. 민호도 그러던데 새 집 리모델링 한다며? 네. 어머님. 주방 쪽을 좀 손보고 있어서 지저분해요. 괜찮아. 내가 지저분한 거 신경 안 써. 손주들 얼굴만 보고 올게.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정리가 좀 되면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핑계가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말은 괜찮으니? 리모델링 끝났지? 아, 어머니.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같이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수진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진이 아프다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네. 아니에요. 그냥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쉬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시 한번 거절당한 느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픈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해다 주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고 세 번째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감기는 좀 나았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구나. 그럼 이번 주말에는 내가 가도 되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가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네, 어머님.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듯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엔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핑계를 대며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 마트에서 수진이의 친정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사부인도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지난 주말에 민호랑 수진이네 새집에 갔다 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집이 어수선하다며 거절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직 못 가봤네요. 어머, 사부인은 아직 못 가보셨어요? 민호가 엄마 방도 예쁘게 꾸며놨던데.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핑계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줘. 왜 엄마가 가는 걸 계속 막는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부인이 지난 주말에 너희 집에 다녀왔다며? 나한테는 집이 어수선해서 안 된다더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장모님은 갑자기 오신 거라. 거짓말 그만해. 엄마는 왜 안 된다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좀 정신없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가족의 성공 속에 저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호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따금 문자로 근황을 물어보면 바쁘다는 답장만 돌아왔고 전화는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추석을 앞두고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시죠? 화해의 의미로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 정말 가도 되겠니? 네, 어머니.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정말 고맙다. 내가 음식 준비해 갈게. 음식은 수진이가 다 준비한다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호의 초대가 너무 반가워 잠을 설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 보낼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용돈도 넉넉히 준비하고 그동안 정성껏 만들어둔 밑반찬도 챙겼습니다. 추석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민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님과 친척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사부인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사부인도 잘 지내셨죠? 벌써 다 오셨네요. 네, 저희는 아침 일찍 왔어요. 수진이가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려고요. 수진의 아버지와 친척들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반갑게 안겼지만 곧 다시 또래 사촌들과 놀러 갔습니다. 주방에서는 수진과 그녀의 어머니, 이모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래도 내가 뭐라도 도울게.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편하게 계세요. 수진의 말투에서 약간의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밑반찬을 내밀자 수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너희 좋아하는 김치랑 장아찌, 그리고 민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이야.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벌써 음식을 다 준비해서. 수진은 제가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 구석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보니 민호는 장인어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어색하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방은 어디니? 아, 맞다. 어머니 짐 좀 갖다 놓을게요. 민호가 제 짐을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전에 왔을 때와 달리 방은 더 좁아진 느낌이었고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니? 네, 어머니. 짐이 좀 많아서 죄송해요. 수진이 친척들이 많이 와서 방이 부족해서.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제가 가져온 반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다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네, 장인어른. 수진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민호와 수진의 부모님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고 아이들은 서로 장난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화에 끼지 못한 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사부인, 이 전은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있으세요? 네,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예요. 특별한 양념을 넣어서 그래요. 수진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뭔가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습니다. 민호도 어릴 때 전을 좋아했는데 특히 호박전을. 어머니, 여기 불고기 좀 드세요. 민호가 갑자기 제 말을 끊으며 불고기를 건넸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중단되었고 다시 수진 가족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가져온 반찬을 꺼내보려 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멸치볶음도 좀 먹어볼래? 민호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는데. 아, 어머니. 지금은 다들 배불러서. 그래도 한번 맛이라도 봐줘. 냉장고에서 멸치볶음을 꺼내 식탁에 놓았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수진이 사온 디저트에 관심을 보였고 어른들은 이미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음에 먹을게요. 수진이 멸치볶음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식탁에서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장인어른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고 수진은 자기 가족들과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좀 피곤한 것 같아. 방에서 쉬어도 될까? 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쉬다 오세요. 작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명절 식탁에 저만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집에서 제가 차린 음식으로 모두가 함께 명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자리마저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민호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응, 집에 할 일이 있어서.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 다음에 또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좋아하는데. 그래, 시간 될 때 연락할게. 반찬통을 가지러 다시 민호의 집에 방문했을 때 문을 열자 민호는 확실히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왜 이렇게 됐니? 많이 아픈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거실에 들어서자 수진도 보였습니다. 수진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볼륨감 있던 몸매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니도 왜 이렇게 야위었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다이어트 중이라. 무슨 다이어트가 이 정도야? 밥은 제대로 먹는 거니? 민호와 수진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주방을 둘러보니 싱크대에 배달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배달 음식만 먹고 있는 거니? 아, 요즘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은 거구나. 내가 반찬 좀 해다 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의 말이 단호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 남아있던 재료로 간단한 국과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해줄게. 배달 음식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민호와 수진은 말릴 틈도 없이 저는 재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김치를 내놓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자, 이제 먹어봐. 따뜻한 국물이 몸에 좋을 거야. 민호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오랜만이네요.
수진도 조심스럽게 국물을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식사를 마치고 나니 두 사람 모두 조금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몇 가지 반찬 더 해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울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멀리했던 이유가 단순히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움을 보이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반찬을 준비해 민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마지못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반찬 가져왔는데 문 좀 열어줄래?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외출 중이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문자를 읽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희 도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찬통을 들고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이것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도 저희 도움을 거부하는 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들의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서울대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 예약이 잡혔습니다. 아들 집 근처였기에 검진을 마치고 들러볼 생각으로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 미리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거절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가 맞나? 주소가 이상한데. 누구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주소를 잘못 알고 온 건가 싶어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박민호 집 맞나요? 아니요. 저희는 김 씨 가족인데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야, 엄마인데. 지금 너희 집 근처에 왔는데 주소가 좀 이상해서 그래.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계속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어디 계세요? 아까 너희 집에 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 그것도 말 안 하고? 왜 엄마한테는 알리지도 않았니? 죄송해요, 어머니. 바빠서 연락 못 드렸네요. 지금 저희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그가 카페로 와서 저를 새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조용했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기가 새로 이사 온 집이에요. 어머니, 도착한 곳은 제가 알고 있던 곳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놀랍도록 넓고 럭셔리한 인테리어의 집이 펼쳐졌습니다. 민호야,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이런 집은 어떻게 산 거야? 사업이 잘 돼서요. 최근에 더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알리지 않았어? 전화할 때마다 예전 주소 얘기했잖아. 민호는 눈을 피하며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수진이 나와 인사했지만 역시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오셨네요. 응, 검진 받으러 왔다가 들렀어. 근데 얘들아, 솔직히 말해봐. 왜 이사한 걸 숨겼니? 거실 소파에 앉아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이사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은 건 어머니가 돈 요구하실까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돈을 요구할까봐.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결혼 후에도 손주들을 돌봐주고 단 한 번도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 적 없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니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면 그래서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숨기기까지 했다는 거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처가 근처로 이사해서 장인어른 장모님 뵙기 편하게. 그래? 그럼 왜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거야? 나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죄송해요, 어머니. 민호의 사과가 텅 빈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반찬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나 이만 가마. 새 집 축하한다. 어머니, 더 계시다 가세요. 저녁 먹고 가세요. 괜찮아. 약속이 있다. 너희들끼리 편하게 지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제대로 모실게요. 됐다. 필요 없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경계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피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괜찮대도. 다 컸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면 돼.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라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 많이 상하셨죠? 아니야, 이제 다 이해해. 너희가 나보다 처가 쪽이 더 편한 거 알아. 그동안 내가 많이 불편하게 했나 보구나. 전화를 끊고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경계하고 멀리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돈 요구할까봐.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에 일어나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컸으니 네 마음대로 해.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명확하게 말했잖아. 엄마가 돈 요구할까봐 이사한 것도 말 안 했다며. 민호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민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요즘 상황이 좀 어려워요. 뭐? 어려워? 그런 좋은 집에 살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제가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어제 본 민호와 수진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건강이 안 좋아 보였던 이유가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알리기가 난처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이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숨기고 처가 근처로 이사한 거구나. 네. 장인어른이 사업 자금도 도와주시고 어머니께는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워서. 민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더 아팠습니다. 처가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은 이해했지만 왜 저에게는 숨겨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돈 한 푼 요구한 적 없었고 오히려 도울 방법이 있었다면 기꺼이 도왔을 텐데 말입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돈 요구한 적 있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해봐.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는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손주들 돌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이후로 자주 찾아오시는 것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석 달 동안 손주들을 돌봐준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수진이가 날 싫어했던 거였어. 그게 아니라 어머니, 그냥 서로 세대 차이도 있고. 알았어. 이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돼. 다 이해해.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가족에게 짐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아들은 아내 편에 서서 저를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을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된 말을 했어요. 들어와. 밖에서 그러지 말고. 거실에 앉자 민호가 머리를 숙이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곁에는 수진도 함께 있었는데 그녀도 무척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죠. 괜찮아. 나도 이젠 다 컸으니까 이해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정말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수진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게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집안 방식이랑 달라서. 그래. 내가 너무 자주 갔구나.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사한 진짜 이유는 집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장인어른께 도움을 받았고 그 대신 처가 가까이 이사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 거였구나. 네. 그런데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실까봐, 그리고 솔직히 제가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민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들의 자존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렇게 서로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알겠어. 그런데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다. 엄마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많이 서운하셨죠? 눈물이 다시 차올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어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민호와 수진이 돌아간 후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이미 벌어진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제 자리는 어디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의 방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어머니가 돈 요구할까봐 피했다는 말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님 댁인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 옆집 김 씨인데요. 요즘 안 보이셔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 전화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만 있었네요.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이라도 드세요. 혼자 계시면 더 아프실 것 같아서요. 옆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낯선 이웃에 관심은 있는데 정작 아들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왔어요. 민호야, 수진이도 왔네. 들어와. 민호와 수진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달려와 안기며 반가워했지만 아들 부부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민호가 커다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드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보약이에요.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니. 엄마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 너무 상하게 해드려서.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괜찮아. 다 컸으니까 너희 인생 너희 맘대로 살면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어머님 말씀도 잘 따를게요. 수진의 말에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입니다. 손주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동안 민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인어른께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처가 근처로 이사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난처했던 거예요. 난처했다면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왜 엄마한테 돈 요구할까봐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남자로서 장인어른께 손 벌리는 게. 민호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상했을 그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저를 배척한 행동은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민호야, 정 어려우면 엄마한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을까? 어머니,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기 부끄러웠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비쳤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대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였죠. 민호와 수진의 솔직한 고백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이 찾아와 사과하는 모습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엄마도 너무 자주 가진 않을게. 아니에요, 어머니.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민호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주 민준이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같이 가요. 할머니 방도 있는데. 손주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 할머니가 조만간 놀러 갈게. 약속했어요. 꼭 오셔야 해요. 때때로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존중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오해와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을 아들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제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행동과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상처를 통해 배웠듯이 진정한 가족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매일 피어나는 꽃처럼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들 가족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